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늦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였는데요. 차가운 푸른 물에 뿌리를 담그고 한들한들 그 생명력이 참 멋있더라고요. 해질 무렵의 겨울 호수의 낭만,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덤까지 들어간 효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 때의 일이랍니다. 강원도 춘천 땅에 딸 하나를 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우레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물이나 약초를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우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의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푼의 푼싹을 받아 살림에 보탰지요. 어느 날 우레는 이웃마을로 일을 하러 가다가 길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레는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오늘도 남의 집 일을 해주러 가는구나. 에휴, 어린 것이 고생도 많지. 그래, 어머니는 요즘 어떠시니? 건강히 잘 계시니? 예전 같지 않으세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살로 알아누우시고 기운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아유, 저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기운을 돋는 데는 잣죽이 제일이지. 어머니에게 잣죽을 쑤어 드려봐. 잣죽이 그렇게 좋나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레는 다음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길녀를 찾아갔지요. 길녀 아버지는 잣을 좋아하여 가을이면 산에서 잣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늘 잣이 있었어요. 우레는 잣을 거저 얻어오지 않았어요. 잣값 대신 그 집에서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우레는 저녁 때 잣죽을 쑤었지요. 어머니가 산에서 돌아오자 잣죽 한 그릇을 상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잣죽 좀 드셔보세요. 기운을 돋는 데는 이것이 제일 좋대요. 웬 잣죽이니? 잣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상위에 있는 잣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어서 드시라니까요. 우레가 재촉하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디 맛 좀 볼까? 어머니는 잣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우레는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맛을 보더니만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써라. 무슨 잣죽이 이렇게 쓰니? 우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잣죽이 쓰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자기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지요.
그런데 쓰기는커녕 고소했습니다. 어머니, 쓰기는요, 맛만 좋은데요?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내가 맛을 잘못 봤나? 어머니는 잣죽을 한 숟가락 떠서 다시 입에 넣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맛있니? 내 입에는 여전히 쓰기만 한데 너는 맛을 보고도 모르겠니? 올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 혀가 어떻게 됐나? 입맛이 변했거나. 올해는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잣죽은 여전히 고소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맛이 괜찮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좀 더 먹어봐. 틀림없이 잣죽이 쓰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잣죽이 쓰다고 부득부득 우겼지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 먹다 보니 죽그릇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잣죽이 쓸 리가 있나? 어머니는 나만 먹게 하려고 일부러 쓰다고 하신 거야. 올해는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감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나물이나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와 맞닥뜨리거나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날도 사고는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산속에 들어온 지 반나절이 지났을 때입니다.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빗속에서 허둥댔습니다. 비를 피할 때를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산비탈을 뛰어내려갔어요.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큰 비로 돌덩이들이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던 어머니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요. 그 순간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굴러오더니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아! 어머니는 비명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는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지요. 비는 피하셨나?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도 일어날 텐데. 올해는 걱정이 되어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집을 나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는 산비탈을 걸어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지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 올해는 울부짖으며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몸을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간호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루 만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요. 그러나 워낙 몸이 쇠약해서 그런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기운을 잃고 누워 지냈지요. 올해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웠어요. 어느 날 지쳐 잠이 든 우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타나 우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레야, 내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구나.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니 너는 당장 서라벌로 가거라. 그곳에 있는 약방에 가면 인삼으로 만든 약이 있을 것이다. 그 약 10첩만 지어 먹으면 어머니는 기운을 차릴 것이야. 우레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분은 산신령님이 틀림없어. 서라벌로 가면 어머니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우레는 서라벌을 다녀오기로 마음 먹었지요. 어머니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다녀올 각오가 되어 있는 우레였습니다. 우선 약값과 노잣돈이 필요했어요. 우레는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마련했지요. 우레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는 집을 떠났어요. 춘천에서 서라벌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레는 발바닥이 아프도록 걷고 또 걸어 여러 날 만에 서라벌에 닿을 수 있었지요. 서라벌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약방이었습니다. 우레는 약방 주인에게 말했지요. 인삼으로 만든 약이 있죠. 10첩만 지어주세요. 약방 주인은 우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돈은 가지고 왔니? 예. 우레는 약방 주인에게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약방 주인이 말했지요.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약 한 첩도 살 수 없다고. 예? 우레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리 길을 달려왔건만 돈이 모자라 어머니 약을 구할 수 없다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약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말씨를 들으니 여기 사람 같지 않은데 멀리서 온 모양이지? 예, 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우레는 약방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약방 주인은 안 됐다는 듯이 우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사정이 딱해서 하는 말인데 약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예? 약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우레는 약방 주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약방 주인에게 다그쳐 물었지요. 약방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서라벌의 높은 벼슬아치가 어제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유족들이 이분 무덤 속에 함께 묻힐 처녀를 구하고 있다는 거야. 저승까지 따라가 시중을 들게 한다나. 이 무렵 서라벌에는 순장이란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신하나 종 등을 산채로 함께 묻는 것이 순장입니다. 꽤 많은 돈이 걸렸으니 그 돈만 받으면 어머니 약값은 물론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우레는 약방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렸어요. 약을 주세요.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레는 서라벌의 벼슬아치 집에 가서 몸값을 받아 약방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어머니에게 약과 돈을 전해주세요. 저는 서라벌 구경을 실컷 한 뒤 집에 간다고 했다고 말도 전해주시고요. 우레는 이 말을 남긴 뒤 장래의 행렬을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약방 주인은 약속대로 우리 어머니에게 약과 돈을 전해주었지요. 약은 과연 효험이 뛰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고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레가 서라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우레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는 실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해 봄, 불탄 집터에 대나무 죽순이 솟아났습니다. 이 죽순은 크게 자라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었지요. 그 뒤 이곳은 대나무 숲이 있다고 하여 중림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춘천시 중림동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서울로 가는 소나무. 옛날 남해바다 어느 무인도에 소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소나무들은 300년, 500년 살다 죽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목신이 되어 숲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소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지요. 목신들 가운데는 소나무로 천년을 살았던 목신이 있었어요. 이 목신은 다른 목신들뿐 아니라 살아있는 소나무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목신들과 달리 여행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두루 구경하며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이 목신이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뿐 아니라 임금님이 사는 대궐이 있는 곳이었지요. 목신은 대궐 건물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까지 왔는데 대궐 구경은 하고 가야지. 목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궐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요. 대궐은 크고 으리으리하였어요. 임금님이 사는 집답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목신은 이방저방 기웃거리다가 공주님 방 앞에 이르렀어요. 마침 공주님 방에서는 임금님이 공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바마마,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건물들과 뜰 뿐이잖아요. 허허, 그렇게 답답하면 방에 있지 말고 대궐 안을 산책하면 되지 않느냐. 싫어요. 대궐도 좁게 느껴지는걸요? 아바마마, 저를 위해
정자를 지어주세요. 뜰에다 정자를 높게 지어주면 저는 바깥 세상을 마음껏 내다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답답했던 가슴이 확 트일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정자를 지으려면 소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소나무를 함부로 벤단 말이냐. 소나무도 우리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목숨이다. 정자 하나 때문에 소중한 목숨들을 죽이고 싶지 않구나. 아바마마,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자를 지어주세요. 글쎄,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아바마마는 저보다 소나무를 더 사랑하시는군요. 공주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시는 이야기를 엿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임금님이 다 계시다니. 우리 소나무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목시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목시는 대궐에서 나와 남해 바다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목시는 소나무들에게 대궐에서 엿들은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러자 소나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우리를 사람처럼 귀히 여기시다니. 내가 500년 넘게 살고 있지만 그런 훌륭한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 소나무들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소나무가 말했지요. 나는 어차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착한 임금님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고 싶구나. 공주님의 정자에 쓸 제목이 되겠어. 그러자 다른 소나무들도 말했습니다. 나 역시 제목이 될 테야. 나도. 모든 소나무들이 공주님의 정자에 쓸 제목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소나무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차례로 줄을 섰지요. 목신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는 길은 내가 아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고. 목신이 맨 앞에 서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소나무들은 두 줄로 나란히 서서 그 뒤를 쫓았지요. 소나무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걸었어요. 서울을 향해 걸어가는 소나무 행렬은 십리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경상도 경산 골 남천면 금곡리와 송백리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요. 뭐라고? 공주님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소나무들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공주님이 정자에 쓸 제목이 되려고 서울로 가는데 공주님이 돌아가셨다니. 가엾어라. 그렇게 정자를 원하셨는데. 이젠 서울로 가도 소용없잖아. 공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말이야. 소나무들은 멈춰서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목신이 말했지요. 무엇들 하고 있나? 대궐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곡을 해야지. 곡은 사람이 죽었을 때 소리내어 우는 일입니다. 소나무들은 목신이 시키는 대로 대궐 쪽으로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나무들은 금방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길가에 쭉 늘어선 채 대궐 쪽을 향해 오랫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보니 소나무들은 허리가 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도 선 채로 굳어버렸지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소나무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공주님을 위해 곡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은행나무. 옛날 어떤 마을에 나이 많은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참한 색시를 얻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지요. 하지만 총각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끼니거리를 걱정할 만큼 몹시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여름 총각이 사는 고장에 큰 비가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지요. 총각은 비가 그치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총각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은 크게 불어나 있었지요. 총각은 강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강물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떠내려왔어요. 솥, 그릇, 도마 등 살림 도구를 비롯하여 멍석, 지게, 집신도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중에서 지게가 쓸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어 지게를 건져냈지요. 총각은 강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떠내려왔지요. 은행나무는 뿌리가 뽑힌 채 누런 흙탕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총각은 은행나무가 탐이 났어요. 저 나무를 건져내어 벽장문을 만들어야겠어. 벽장문이 떨어져 나가 없는데 마침 잘 됐군. 총각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강가로 끌어왔지요. 총각은 은행나무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마당에 내려놓고 곧바로 벽장문을 만들었어요. 총각은 벽장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역시 소문대로야. 가구는 은행나무로 만든 것이 좋다더니 아주 훌륭한 벽장문이 되겠는걸. 총각은 벽장문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만족해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 든 총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불렀지요. 귀에 익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순간 총각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한 그루 은행나무가 앙상한 뿌리를 드러낸 채 마당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은행나무는 총각을 향해 말했지요. 나는 내가 강물에서 건져낸 은행나무다.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벽장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가지가 잘리고 뿌리가 잘릴 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느냐. 총각은 은행나무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은행나무가 나를 혼내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총각은 방에서 뛰쳐나와 은행나무 앞에 엎드렸어요. 은행나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은행나무로 벽장문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총각은 은행나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은행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나는 홍수가 나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이곳까지 떠내려왔다. 나는 고향이 그립다.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구나. 나는 내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나를 고향에 데려다다오. 제자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고 싶구나. 은행나무님, 저는 은행나무님을 벽장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향에 데려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는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너는 벽장문을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재가 남으면 그 재를 자루에 담아 내 고향 땅에 가지고 가거라. 은행나무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길을 모르는데요. 고향 가는 길은 자루에 담긴 재가 안내할 것이다. 잘 부탁한다. 너는 이 일을 통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은행나무는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심상치 않은 꿈이었지요. 아무래도 은행나무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벽장물을 떼어내어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재를 자루에 담았지요. 총각이 자루를 어깨에 매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자루에 담긴 재가 한 말이었습니다. 총각은 제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났지요. 반나절쯤 걸어가 어떤 동네가 나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상당히 큰 동네야. 집이 100여 채나 되거든.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럼 많은 쌀을 얻을 수 있는데. 쟤는 총각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총각은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텃밭을 일구어 놓은 집이 눈에 띄었어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십니까? 총각은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수염을 덥수룩이 기른 주인 남자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목이 타서 들렀습니다.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정하자 주인 남자가 뜻밖에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오. 우리 집은 당신에게 줄 물이 없소이다. 허허, 인심 한번 고약합니다. 그까지 물 한 그릇이 얼마나 된다고 줄 수 없다는 겁니까? 모르시는 말씀이요. 우리 동네에서는 물이 금보다 귀하오. 먼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먹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함부로 준단 말이요. 아니, 그럼 이 동네에 우물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물을 사다 먹지요.
그동안 물이 없어 겪은 고생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주인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우물을 파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해드릴까요? 그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인 남자는 우물을 파주겠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뜻밖의 반가운 소리였죠. 물이 나온다면야 못할 일이 어디 있겠소. 시켜만 주시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소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청년들을 정자나무 앞에 모아 주십시오. 도끼, 톱, 삽 등 연장을 가지고. 알겠소. 주인 남자는 동네 한 바퀴 돌더니 청년을 데리고 정자나무 앞에 나타났어요. 총각이 말했습니다. 이 정자를 베고 그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청년들은 총각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뽑혔던 자리에 물이 콸콸 솟아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좋아 어쩔 줄 몰랐지요. 물이다, 물. 정자나무 밑에 물이 숨어 있었다니. 물은 넉넉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쓰고도 남을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총각에게 고마워했죠. 당신 집을 알려주시오. 적으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소이다. 해마다 주수를 끝내면 쌀 200섬씩 보내드리겠소. 쌀 한 섬이면 한 말에 17절이 되었지요. 총각은 이제 쌀 부자가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총각은 자루를 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다른 동네가 나왔어요. 이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 동네에는 큰 부자가 살고 있어. 그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럼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될 수 있는데. 쟤는 총각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은 동네로 가서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일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인 어른에게 전해주시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러 왔다고. 일하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달려나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부자 영감은 총각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자 총각이 말했어요. 따님의 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봤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요. 그렇소이다. 제발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오. 부자 영감은 총각의 손을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그럼 따님 병을 고쳐드릴 테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소이다. 먼저 집게를 10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엌에서는 가마에 기름을 붓고 펄펄 끓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청년 10명을 이 집 마당에 불러 모아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총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자 총각은 집게를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 이 집 지붕 기와장 밑에는 큰 지네가 살고 있습니다.
지네가 밤마다 내려와 이 집 따님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병이 깊어진 겁니다. 지네를 잡아 없애야 이 집 따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붕에 올라가 기아장을 들추고 집게로 지네를 잡으십시오. 청년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기아장을 들추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지네를 잡았다. 청년은 집게에 물린 지네를 쳐들어 보였습니다. 지네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요. 그리하여 부자 영감에 따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크게 기뻐하며 총각에게 상으로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각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총각은 돌아오는 길에 들러 부자 영감의 딸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곳을 떠났지요. 넓은 벌판을 지나 어느 산기슭에 이르자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나를 땅에 뿌려줘. 총각은 시키는 대로 자루에서 재를 꺼내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땅에 닿자마자 은행나무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총각이 강물에서 건져냈고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은행나무였습니다. 총각이 은행나무에게 말했어요. 제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물 없는 동네에 우물을 파주어 해마다 쌀 200섬씩 받게 되었고 부잣집 딸의 병을 고쳐주어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부잣집 사위까지 됐답니다. 이런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은 저를 재주 많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 재주도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요. 은행나무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은행나무가 총각에게 말했어요. 내가 장님이 되어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자, 나를 쳐다보아라. 총각은 은행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은행나무는 총각의 두 눈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총각의 눈이 남들 보기엔 장님 눈같이 되었는데 실제로 성한 눈처럼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은행나무와 헤어져 고향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도중에 부자 영감의 집에 들러 결혼식을 올렸지요. 은행나무 덕에 큰 복을 받은 이 사람은 고향 마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참나무 아들. 까마득히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10살이 되자 서당에 보냈지요. 아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는 서당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무들이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자꾸 놀려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동무들에게 놀림받은 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뒷산에 있는 키 큰 참나무와 놀았습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쓸쓸했던 마음이 싹 풀리는 것이었죠. 아이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탔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있으면 꼭 아버지 어깨 위에 무등타고 앉아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참나무가 남 같지 않았어요. 그 품에 있으면 꼭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는 참나무 어깨 위에 올라가 조용히 불러보았지요. 아버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나무가 대답을 했기 때문이지요. 내 아들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참나무는 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는 소원대로 참나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참나무 아들이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서당 선생님이 급한 볼일이 있어 이웃 마을에 가신다며 일찍 끝내주셨어요. 그랬구나. 나는 또 내가 서당에 가지 않은 줄 알았지. 참나무와 참나무 아들은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했어요.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릴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네,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참나무 아들은 참나무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었지요. 다음 날부터 참나무 아들은 서당이 끝나면 곧장 뒷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참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나무 아들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지요. 여름 장마를 앞둔 어느 날 참나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그냥 여기 있거라. 집에 가지 말고. 네, 우와, 신난다. 참나무 아들은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참나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세요? 해가 지면 저를 집으로 쫓아 보내시더니. 참나무가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밤에 큰 비가 내릴 거야. 어쩌면 홍수가 날지도 모른단다. 참나무의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강물이 불어났지요. 강물은 금세 논밭을 삼키고 마을을 삼켰어요. 그리고 뒷산에도 물에 잠겨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참나무는 뿌리째 뽑혀 물 위로 쓰러졌지요. 참나무 아들은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때 참나무가 소리쳤어요. 아들아,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참나무는 물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참나무 아들은 물속을 헤엄쳐 참나무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참나무 가지를 간신히 붙잡아 참나무 등에 올라탔습니다. 참나무 아들은 참나무에 몸을 실은 채 두둥실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떠내려갔지요.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진 물바다뿐이었어요. 그 사이 비는 그쳤지요. 하늘에는 오랜만에 해가 둥실 떠올라 있었어요. 참나무 아들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나무 아들이 돌아보니 개미떼였습니다. 개미들은 물 위를 새까맣게 뒤덮은 채 힘없이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참나무 아들은 개미떼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참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개미떼를 태워줄 수 있을까요? 참나무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렴. 참나무 아들은 아버지 허락을 받자마자 개미들을 건져주었죠. 고마워요. 개미들은 참나무 등에 올라타며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얼마쯤 떠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살려주세요. 참나무 아들이 물 위에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참나무 아들은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모기떼가 앵앵거리며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저희들을 태워주세요. 앉아 쉴 데가 없어 계속 날아다녔더니 날개가 끊어질 듯 아파요. 모기들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참나무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참나무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기들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서 또 참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모기떼도 태워줄까요? 참나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참나무 아들이 모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지? 여기 앉아 쉬었다 가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기들은 서로 앞다투어 인사하며 참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내려앉았습니다. 참나무 아들과 개미떼와 모기떼를 태운 참나무는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나무 아들이 둘러보니 자기 또래의 사내 아이 하나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구해줘야겠지요. 참나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뜻밖에도 고개를 내저었지요. 그럴 필요 없다. 모르는 척 해라. 참나무 아들은 참나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라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단다. 은혜를 베풀면 원수로 갚는 수가 있거든. 참나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니까요. 안 된다. 저 아이를 태워선 절대 안 돼. 아버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어요. 저 가엾은 아이를 구하게 해주세요. 네. 참나무 아들은 울먹이며 참나무에게 매달렸지요. 어찌나 애처롭게 사정하는지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마지못해 승낙하면서도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진작에
아버지 말을 들을 거라고. 참나무 아들은 참나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거든요. 참나무 아들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참나무 아들은 아이를 참나무 위로 끌어올렸지요. 참나무는 참나무 아들과 개미떼와 모기떼와 아이를 태우고 정처 없이 떠내려갔지요. 며칠 뒤 일행은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였어요. 그곳만 물이 차지 않고 솟아있는 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참나무 아들과 개미떼, 모기떼, 아이가 참나무 등에서 내렸지요. 개미떼와 모기떼는 참나무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참나무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에 남았지요. 참나무 아들과 아이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갔지요. 산 꼭대기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초가집에는 할머니와 여자아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 둘은 참나무 아들 또래였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할머니의 딸인데 얼굴이 고왔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아이는 물에 떠내려온 것을 할머니가 구해줬는데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참나무 아들과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홍수가 났는데도 용케 살아있었구나. 우리 집에서 우리와 같이 살자꾸나. 할머니는 두 남자아이가 쓸 빵을 내주었습니다. 참나무 아들과 사내 아이는 할머니 집에 살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초가집 주변의 땅을 일구어 농가 밭을 만들었고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올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라 두 청년이 되고 두 처녀가 되자 할머니는 서로 짝을 지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두 청년은 할머니의 딸과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지요. 내 딸아이는 둘 중에서 재주 있는 똑똑한 총각에게 시집 보내야지. 물에서 건져진 청년은 할머니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아들이 할머니를 실망시켜 눈밖에 나게 하려고 이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청년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모래밭에 좁쌀 한 섬을 흩어놓아도 그것을 한나절 만에 도로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말이냐? 예. 할머니는 누가 그런 재주를 가졌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참나무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할머니는 그 거짓말을 참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아들을 불러 그 놀라운 재주를 내게 보여달라고 했지요. 참나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내가 바닷가 모래밭에 좁쌀 한 섬을 뿌려놓고 왔다. 그러니 어서 그 재주를 발휘해 보아라. 내가 한나절 뒤에 가겠다. 참나무 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바닷가 모래밭에 가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눈에 불을 켜도 모래에 섞인 좁쌀을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참나무 아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개미떼가
나타났지요. 참나무 아들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개미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짐은 식은 죽 먹기니까요. 개미들은 모래밭으로 흩어지더니 좁쌀을 물어 날랐어요. 순식간에 좁쌀 한 섬이 다 모아졌습니다. 한나절 뒤 할머니가 와서 보고는 참나무 아들을 칭찬했지요. 귀신 같은 솜씨구나. 이 좋은 재주를 여태 숨기고 있었느냐. 청년은 배가 아팠어요. 참나무 아들을 눈밖에 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할머니 눈에 쏙 들게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는 두 처녀와 두 청년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참나무 아들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아까 지켜보니 모래밭에서 흩어진 좁쌀 한 섬을 주워 모은 것은 개미떼였습니다. 남의 힘을 빌린 것뿐인데 그게 무슨 재주라고 사위를 삼으려고 하십니까? 그럼 너는 어떤 방법으로 짝을 찾았으면 좋겠느냐? 할머니가 묻자 청년이 대답했어요. 두 처녀를 각각 다른 방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방이나 골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처녀와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거 참 괜찮은 방법이로구나. 할머니는 청년이 제안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청년을 밖으로 내보낸 뒤 두 처녀를 각각 다른 방에 있게 하였습니다. 동쪽 방과 서쪽 방이었지요. 잠시 뒤 참나무 아들은 마당가에 서서 망설였어요. 어느 방으로 들어가지? 그때였습니다.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모기들이 날아왔지요. 모기들은 참나무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동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참나무 아들은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참나무 아들은 모기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사위가 될 수 있었답니다.